세무사님, 이번에도 사실 아이 가진 부모로서 아이 문제인데요. 아이가 분가하거나 결혼할 때 뭐 전세로 좀 얻었는데 보태주든지 집을 매매할 때 보태주든지 이게 다 증여세로 되는데 그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조금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한 1, 2억은 보태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그게 증여로 잡히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그 전에 미리 신고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없어졌던 이제 제도인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대한 관련법인데요. 네. 이제는 이제 부동산 실거래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뭘 써야 되냐면 이 취득자금 조달 및 말 그대로 입주계획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아, 네네. 예, 주택 구입한다 그러면은 네. 종이 쓰세요. 그래서 돈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내 비용, 그 다음에 빌린 비용 이런 것들 쓰게 돼 있거든요. 결국 그거를 통해서 증여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세법 얘기인데 추정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증여 같아. 근데 너가 증여가 아닌 걸 소명을 해봐. 그걸 소명을 하면 봐줄게. 하지만 소명을 못하면 이건 증여야. 왜냐하면 이런 증여 추정이란 제도가 없으면 사실 뭐 미성년자 자녀나 네. 경제적 능력 없는 자녀한테 막 10억씩 줘가지고 자녀가 경제적 뭔가를 취득해도 과세관청 너희들이 소명해라고 하면은 다 이게 추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이 증여세법에는 증여 추정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그거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사실 세무서가 아니에요. 시군구청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취득할 때 처음에 취득세 내면서 네, 그 네, 정리할 네. 때 하는 건데 이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출했을 때 이 내역들을 보고 이게 진실일까? 라는 걸 이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문서로 자기 통장 사본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소득금액 증명원도 내고 대출 증명서도 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예전에는 주택만이었어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을 살 때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네.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그렇죠. 사실 조정대상 지역이면 서울 경기는 거의 대부분의 거의 지역이죠. 다예요. 예, 네. 거의 답니다. 추가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할 때는 네. 이 관련 서류까지 전부 다 첨부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통장 사본 복사해가지고 앞면 다 내고 그렇죠. 예, 네. 이런 사태가 펼쳐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걸 많이 모르세요. 토지 살 때도 이게 이제 생겼어요. 아, 땅만 살 때도요? 네, 22년 2월 28일부터 생겼는데 네. 토지 같은 경우도 실제 거래 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원, 그다음에 수도권 이외의 그 지역에서는 6억 원. 토지 살 때는 이걸 제출하셔야 돼요. 아, 말 그대로 범위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분가한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산다 그랬을 때 자금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자금의 내역이 자녀가 이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번 돈이다. 그렇지. 하지만 소득금액 증명원이 너무 명확하게 있어버리니까 왜냐면 매년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든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 네. 그 내역이 다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당신이 번 돈은 뭐 이 정도에는 이 정도인데 이 금액을 살 돈이 안 된다. 그럼 이 돈 어디서 났느냐? 뭐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사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서도 쓰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형제가 여럿이 있어.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월급 타는 대로 꼬박꼬박 부모를 그냥 주잖아요. 그런 자녀들도 있거든요. 부모가 돈을 다 관리를 해. 그래서 큰 녀석이 먼저 결혼하면 큰 녀석 먼저 하나 다 해줘. 몰아서. 그다음에 둘째 할 땐 또 둘째한테 이렇게 몰아서 해줘. 그러는 경우에도 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는 권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본인의 이제 취득자금에 대해서 실질 증빙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럼 월급 받고 나서 부모님을 다 줬었다가 네. 다시 받는 꼴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제 세법에서는 금전은 주는 순간 증여, 받는 순간 증여예요. 이걸 반환을 하더라도 나머지 자산은 취소가 되는데 현금은 말 그대로 꼬리표가 없어서 그냥 바로 증여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진짜 권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이가 월급을 타면 네 통장으로 해서 적금을 넣든지 너 맞습니다. 이름으로 뭔가를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해줘야 되겠네요. 네, 아이가 맞습니다. 둘셋 되면. 그리고 부모님이 가져가게 되면 이게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부모님이 급하면 이 돈을 좀 썼다가 다시 그렇죠. 채워놨다가. 네, 맞아요. 소명을 만약에 펼쳐지면 네. 정말 이게 스트레스예요. 저는 이제 세무조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줬는데 내가 얼마를 어디다 썼지 뭐
뭐 사실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차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자를 주고 받았을 이자를 줄 때 이자를 줄 때도 마찬가지. 이자를 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교를 써야 돼요 무조건 사실은. 그 은행으로 이렇게 보낼 때. 네. 그리고 돈을 빌려줌 할 때도 돈을 빌려줬다 아들한테 그 조교를 몇 글자라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과 2, 3년만 지나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맞아요. 근데 조사는 무조건 3년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쯤에 와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세무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취득자금 소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네. 이게 세 군데서 봅니다. 이제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그 다음에 세무서.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이 특수관계인 거래거나 아니면 이 거래 자금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세무서에서 바로 이제 증여세 조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처음엔 이제 해명 자료 요청 안내가 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10억 원짜리였어요. 근데 자녀가 5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8억 원이 어디서 났느냐? 사실 소명이 안 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사실은 바로 이 8억 원에 대해서 이 과세 접근 방식으로 사실은 PCI 방식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게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P가 property, 그러니까 자산이 생긴 거,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C, consume, 소비한 거. 그러니까 너가 자산 형성하고 소비한 금액이 이 정도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컴. 근데 너의 소득은 이 정도다. 남은 게. 그럼 나머지 금액은 너가 소명해야지. 증여 추정이니까. 근데 그게 소명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말 그대로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다. 그래서 2억은 내가 번 돈으로 소명이 됐어. 자녀가. 그럼 이제 나머지 8억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진짜 운이 좋으면 주택 취득자금 소명서에서 그냥 쓱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사가 이제 언제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 조사에 대해서는 10년 이후에 올 수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가산세를 생각해 봐야 돼. 우선 세금을 생각하면 증여세가 이 8억 원에서 그러면은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상 공제가 되니까 그럼 7억 5천에 대해서 간단히 세금 계산하면 30% 세율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30%에서 이제 누진세율 빼면은 1억 6,500. 거기다가 신고를 안 하면 신고 안 한 다음 날 바로 20%가 가산세가 붙어요. 정말요?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산세가 1일마다 붙거든요. 1년에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한 8, 9% 정도 돼요. 예전엔 10% 정도씩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무조사 때 이런 적도 있어요. 9년 11개월 28일 전과 걸렸어요. 9년 11개월. 그러면은 그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세금 내신 게 가산세 다 포함해가지고 3억 2천만 원 정도. 그럼 그 증여한 금액보다 더 냈다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게 일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가산세는 100% 한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무서워요, 세금은. 그러면 처음에 그 이자부터 계산을 한 거, 그 다음에 돈을 언제 줬으며 그 시점이 언제냐부터 해갖고 그 기간을 다 일일로 계산하는 거야, 하루하루로. 그냥 신고 안 한 다음 날부터는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일일마다 0.02%씩 계속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게 증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근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체에서 소득을 누락한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 뭐 매출이 20억이었는데 2억만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부모한테 돈이 온 게 아니네. 근데 막 이상한 업체들이 막 적혀 있어요. 매출을 누락했구나. 그러면은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할 수도 있죠. 그건 그거대로 별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따로 내고 그거 따로 내고 이중으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났는지에 따라서 부모님이 줬으면 증여세고 자기 사업체에서 소득을 누락한 거면 종합소득세를 더 내고 조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럼 주택 취득하지 마. 너 전월세 해 그냥. 그럼 전세나 월세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되면 이거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도 결국은 쌓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신고 안 하면 23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또. 결국 그러면 이 데이터가 쌓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토대로도 전세금에 대해서 조사도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냥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왜냐면 세제 환경은 진짜 날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비싼 집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도 또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거다. 네, 맞습니다. 싶기는 해요.